자, 첫 번째 시간은 GCP 소개입니다. 오늘 세션 진행하면서 제가 GCP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여러분들도 이 장표에서 많이 보시게 될 텐데 다들 아시겠지만 GCP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약자입니다. 자, 그럼 구글 클라우드가 무엇인지 저와 함께 한번 알아보시죠.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클라우드가 뭔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누군가가 클라우드에서 일한다고? 그래서 클라우드가 뭐야? 드랍박스나 아이클라우드 같은 거야? 이렇게 묻는다면 생각보다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에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제안한 클라우드 컴퓨팅 정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5가지 기본 속성이 있습니다. 주문형 셀프 서비스, 광범위한 네트워크 액세스, 리소스 풀링, 신속한 유연성, 측정형 서비스. 자, 그런데 이 클라우드가 뭐야? 라는 질문에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미 어렵기 시작해요. 우리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건 게임을 만들건 해당 서비스를 호스팅하는 서버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담을 DB 서버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서버들을 인터넷과 연결할 네트워크도 필요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서버,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이런 다양한 IT 리소스들을 직접 우리 회사 서버 시대에 구매하고 설치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버튼 몇 번만 클릭하면 가상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실 수 있고 필요한 IT 리소스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전기를 사용하실 때 스위치를 이렇게 껐다 켰다 하시죠. 그런데 실제 전기요금은 사용한 만큼만 지불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필요하실 때 IT 리소스를 할당받고 유저 트래픽이 몰려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시면 더 많이 사용하고 트래픽이 줄면 덜 사용하고 요금은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시대의 퍼스트 웨이브, 첫 번째 물결은 코로케이션이었습니다.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직접 짓는 방법도 있지만 이럴 경우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 공간들을 임대해서 다수의 기업이 함께 사용하는데 이게 바로 코로케이션 방식입니다. 두 번째 물결은 가상화입니다. 가상화가 등장하기 이전에 기업들의 이제 전통적인 방식은 하나의 서버에 하나의 운영체제, 하나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각 서버가 가진 시스템 자원 중에 약 50%에서 70%만 사용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제 서버 사용량은 30% 미만이라고 합니다. 서버 한 대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이 비싼 물리적 서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했고 각 서버가 100%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했습니다. 즉, 한 대의 물리적 장비를 마치 여러 대의 장비처럼 활용하거나 여러 장비를 하나의 장비처럼 묶어서 사용하기를 원했고 이로 인해 등장한 기술이 가상화입니다. 가상화 환경의 경우도 사용자가 인프라를 제어하고 구성하는 환경입니다. 약 10년 전에 구글은 가상화 모델로는 비즈니스의 진행 속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컨테이너 기반 아키텍처로 전환했습니다. 이 아키텍처는 완전히 자동화된 탄력적인 제3의 물결 클라우드로 자동화된 서비스와 확장 가능한 데이터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인프라를 서비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프로비저닝하고 구성합니다. 현재 구글 클라우드는 이러한 기술들을 구글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이런 전통적인 IT 리소스, 컴퓨팅 서버, DB,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단어 중에 IaaS라고 해서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서비스, 말 그대로 인프라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겁니다. 기존 온프렘 환경에서 익숙하게 사용되던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을 가상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파스 같은 경우는 플랫폼 애즈 서비스의 약자이고 여러분들이 직접 인프라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 위에서 배포되는 어플리케이션 로직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필요한 리소스들을 프로비저닝하고 액세스할 수 있도록 플랫폼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밖에 그 중간쯤에 있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이라든지
서버를 전혀 프로비저닝 하지 않고 이벤트 형식으로 코드 로직만 호출할 수 있는 서버리스 형태인 클라우드 펑션스, 또 그 외에 다양한 자동화된 관리형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글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빼놓고 말할 수 없는데요. 공개된 리서치에 따르면 구글의 네트워크는 매일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최대 40%를 전달합니다. 구글 네트워크는 세계 최대 규모이고 수년에 걸쳐서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이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림과 같이 땅 밑에, 바다 밑에 해저 케이블을 전 세계에 걸쳐서 구축해뒀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굉장히 높은 처리량과 또 최저 지연 시간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90개가 넘는 인터넷 익스체인지 및 140개가 넘는 네트워크 엣지 접속 지점에서 상호 연결됩니다. 인터넷 유저가 구글 리소스의 트래픽을 전송하면 유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즉 가장 작은 레이턴시를 가진 엣지 접속 지점의 캐싱 노드에서 요청에 응답하게 됩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리전 및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전은 여러 영역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고요. 우리가 흔히 존이라고 부르는 이 영역은 리전 내에서 구글 클라우드 리소스의 배포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역을 리전 내에 있는 싱글 포인트 페일리어, 단일 장애 도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의 존, 하나의 영역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고가형성과 내결함성을 갖추기 위해서 리전 내에 여러 영역에 걸쳐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리전 단위 손실을 방지하려면 재복구 계획을 세우고 기본 리전이 손실되는 그런 예상 밖의 상황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복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의 서비스와 리소스는 영역별 또는 리전별로 제공되거나 클라우드 스토리지나 빅쿼리 등의 서비스들은 멀티 리전으로 구글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현재 기준으로 지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전 세계 27개 리전과 82개의 영역을 가지고 있고요. 추후에 카타르의 도하, 캐나다의 토론토, 프랑스의 파리, 이태리의 밀란 토리노, 칠레의 산티아고, 스페인의 마드리드, 미국 콜럼버스 등 여러 개의 리전이 확장 예정입니다. 요즘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그 중에서 Environment 측면에서 구글 클라우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이미지는 핀란드 하미나에 위치한 구글의 데이터 센터인데요. 구글이 보유한 데이터 센터 중에 가장 효율적이고 진보된 곳 중 하나입니다. 세계 최초로 핀란드만의 해수를 사용하는 냉각 시스템을 갖춘 데이터 센터이고요. 구글은 해수 에너지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풍력, 태양광 에너지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2007년 이후로 100% 탄소 중립을 실천해 왔고요. 데이터 센터용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곧 100%에 도달합니다.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물리적 서버렉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는데요. 기존 데이터 센터들은 모두 합치면 전 세계 전기의 약 2%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구글은 데이터 센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데이터 센터의 리소스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도출하는 표준인 ISO 14001 인증을 세계 최초로 획득하였습니다. 클라우드를 도입하시려는 고객분들을 만나면 공통적으로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비용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클라우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만큼 비용이 청구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를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전체 비용을 줄이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비용 효율적으로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가격 정책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분단위 증가분 결제 방식을 제공하고요. 컴퓨팅 엔진 같은 경우에 최초 1분 이후에는 초단위 결제 방식을 제공합니다. 한 달에 25%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지속 사용 할인이 적용되고요. 만약에 년 단위로 장기간 사용할 인스턴스라면
미리 예약을 하셔서 약정 할인 형태로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선점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훨씬 낮은 가격으로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제 다른 쪽에서 해당 리소스가 필요할 경우에 인스턴스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제 커스텀 VM 유형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 스펙을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미세 조정하실 수 있어서 워크로드에 맞게 가격을 맞춤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장표 아래 보이시는 링크에 접속하시면 온라인 가격 계산기를 사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사용할 때 예상되는 비용을 간접적으로 책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보안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클라우드 보안 안전한가요? 어디 뉴스 보면 막 클라우드 데이터 막 유출되고 이런 거 본 것 같은데, 구글 같은 경우는 태생부터 이제 고객의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을 가지고 있고 또 보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구글 데이터 센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물리적 보안 레이어를 제공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안 시스템이나 보안 인력을 데이터 센터에 운영하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데이터 센터 간에 이동하는 모든 인프라 RPC 트래픽이 자동으로 암호화가 되고요. 또 구글이 제공하는 중앙 ID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유저네임이나 패스워드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동일한 기기에서 접속했는지 또는 비슷한 위치에서 로그인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기반해서 지능적으로 사용자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합니다. 또 하드웨어 보안키나 모바일을 통한 투스텝 인증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또 구글은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들이 물리적 스토리에 직접 액세스하는 게 아니라 이 가상의 스토리지 서비스 레이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액세스하고 이런 스토리지 서비스 레이어에 암호화가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드 드라이브, SSD에 또 하드웨어 암호화도 지원하고 있고요. 또 구글은 굉장히 큰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프라의 규모 덕분에 디도스 공격에 간단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프론트엔드를 통해서 멀티레이어 디도스 보호 체계를 갖출 수도 있고요. 또 운영 보안 측면에서 침입 감지 시스템이나 내부 위험 최소화 기술 등 다양한 보안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 이런 최고 수준의 보안을 고객분들의 어플리케이션 운영 환경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보안성, 안정성, 확장성이 뛰어난 구글 인프라를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빌드, 테스트, 배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 클라우드의 제품과 서비스는 대략 컴퓨팅, 스토리지, 빅데이터, 머신러닝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컴퓨팅을 활용하는 데는 컴퓨터 엔진을 통해서 가상 머신을 활용하거나 또는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을 사용해서 관리형 플랫폼에서 컨테이너를 실행할 수도 있고요. 앱 엔진 같은 관리형 플랫폼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시거나 또는 클라우드 펑션을 이용해서 이벤트 기반의 서버리스 코드를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리스 컨테이너를 관리형 서비스로 실행하는 클라우드 런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오늘 클라우드 온보드 시간에서는 뒤에서 컴퓨터 엔진과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또 구글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빅테이블, 클라우드 스토리지, 클라우드 시퀄, 클라우드 스패너, 파이어스토어 등 다양한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각 스토리지 서비스의 작동 방식과 사용 케이스를 오후의 스토리지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구글은 결국에 모든 기업들이 기술을 통해서 경쟁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결국에는 기술로서 경쟁을 할 텐데 대부분 이 기술은 소프트웨어일 확률이 높죠. 그리고 뛰어난 소프트웨어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기업은 이미 데이터 기업이거나 앞으로 데이터 기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중요해진 시대에 구글 클라우드는 대규모 데이터를 관리하고 여기서 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바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자세히 알아볼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관련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서 의도치 않게 클라우드 사용량에 대해서 이제 청구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이런 일을 방지하시려면 구글 클라우드에서 다음과 같은 4가지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산 및 알림, 그리고 결제 내보내기, 보고서, 할당량, 이렇게 4가지 도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예산 및 알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결제 계정이나 프로젝트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정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고정된 한도나 또는 이제 전월에 지출한 이제 금액 비율로 책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비용이 예산 한도에 가까워질 때 이렇게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한도가 2만 불이고 알림을 90%로 설정을 했다면 비용이 이제 18,000불에 도달할 때쯤에 이제 알람을 받게 됩니다. 이 알림은 일반적으로 50%, 90%, 100%로 이제 설정할 수 있지만 맞춤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결제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하시면 이 빅쿼리 데이터 세트나 클라우드 스토리지 버켓 같이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위치에 여러분들의 그 자세한 결제 정보를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또 클라우드 콘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나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렇게 지출을 모니터링 하실 수 있는 보고서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또 이제 쿼터스, 이제 할당량이라는 거를 적용을 하는데요. 이 할당량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류나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리소스가 과다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 고객분들의 계정 소유자랑 저희 구글 클라우드 전체 커뮤니티를 모두 다 보호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 할당량에는 2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비율 할당량과 할당량이 있습니다. 둘 다 프로젝트 수준에서 적용이 되는데요. 비율 할당량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시간 후에 재설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GKE 같은 경우에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100초마다 API 호출이 1000개로 할당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초 이후에는 이 할당량 한도가 재설정되는 구조입니다. 이 할당량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의 수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클라우드 프로젝트에서 VPC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5개까지 허용을 합니다. 이제 프로젝트가 기본적으로 모든 이제 동일한 할당량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제 구글 클라우드 서포트를 통해서 할당량 변경을 요청하시면은 일부 할당량 같은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구글 클라우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렸는데요. 본격적으로 구글 클라우드를 시작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공유 책임 모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온프렘 환경에서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시면 인프라 하드웨어 관리부터 OS, 네트워크,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보안 책임을 직접 가져가시게 될 거예요. 근데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 구글 데이터 센터에 물리적으로 접근하실 수도 없고 하드웨어에 직접 이렇게 관리를 하실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컨트롤 하실 수 없는 부분, 인프라에 대한 보안 관리는 구글이 책임을 가져가고 또 그 인프라 위에서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운영하시는 어플리케이션 단의 보안,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어디에 보관하고 누가 접근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액세스 정책에 대한 보안 관리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저희 인프라 서비스인지 플랫폼 서비스인지 또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인지에 따라서 구글과 여러분들이 나눠 가지는 책임의 범위가 조금 달라집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컨트롤 하실 수 없는 범위의 보안, 이 부분은 고객분들이 관리의 책임을 가져가시는 거고, 컨트롤 하실 수 없는 범위의 보안 관리 책임은 구글이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구글 클라우드에는 리소스 계층 구조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저희가 가상머신이나 클라우드 스토리지 버킷 같은 이제 구글 클라우드의 모든 리소스들은 프로젝트 단위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폴더라는 논리적 개념으로 그룹핑 하실 수가 있으세요. 하나의 폴더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들을 담으실 수 있고요. 또 폴더 하위에 다른 폴더를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폴더와 프로젝트 가장 상위의 루트 노드에는
조직 노드가 위치하게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 회사 도메인에 조직 노드를 만들고 부서별로 하이 폴더들을 만들고 그 밑에 팀 폴더라든지 제품 폴더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직 구조에 따라 리소스를 그룹화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 조직, 폴더, 프로젝트단에 이제 조직 정책이나 또는 뒤에서 설명드릴 IAM 역할 같은 것들을 부여하실 수 있어서 특정 팀에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운영 환경 또는 개발 환경, 해당 프로젝트에 접근 권한을 준다든지 보안팀에게 전체 프로젝트에 이제 로그 뷰어 권한을 준다든지 이런 액세스 권한을 조직 구조 단위로 부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계층 구조 위에서 상위에서 부여한 이런 정책은 하위 노드로 자동으로 상속되게 됩니다. 자, 그럼 IAM이 무엇이냐? 쉽게 생각하면 무엇을 어느 리소스에 할 수 있느냐, 이런 접근 권한을 컨트롤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누가에는 이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구글 계정, 구글 그룹, 서비스 계정, 또 전체 워크스페이스나 클라우드 ID 도메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엇을 같은 경우에는 IAM의 롤, 역할에 해당되는데요. 이 IAM 역할은 여러 가지 권한의 모음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빅쿼리 어드민이라는 역할은 빅쿼리 관련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IAM 역할은 크게 베이스 기본, 프리디파인드 사전 정의, 커스텀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기본 역할 같은 경우는 오너, 에디터, 뷰어 이런 식의 역할로 이루어져 있고 각 역할은 굉장히 많은 권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 정의 같은 경우는 각 서비스별로 필요한 권한을 미리 정의해 두는 역할이고요. 예를 들어서 빅쿼리 어드민이라든지 컴퓨터 뷰어라든지 이렇게 특정 서비스에 대한 권한들을 모아놓은 역할입니다. 커스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세세하게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원하는 것들만 모아서 새로운 역할을 만들 때 사용됩니다. 어느 리소스에 같은 경우는 이 IAM 역할을 어느 리소스 단에 부여할 것인가입니다. 제가 만약 북쉘프라는 어플을 개발하는 개발팀이라면 이 북쉘프 프로젝트 리소스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당 프로젝트에서 제 계정에 IAM 역할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사용자 계정이나 또는 팀 단위로 권한을 부여하고 싶으시면 그룹을 사용하셔서 조직 계층 구조에서 폴더나 프로젝트단에 필요한 IAM 역할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실습 시간에도 직접 퀵랩을 통해서 실습을 하시면서 경험을 해보시겠지만 구글 클라우드와 상호작용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구글 클라우드 콘솔을 사용해서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SDK나 클라우드 쉘을 통해서 커맨드 라인 툴 사용하듯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콘솔이라는 모바일 앱을 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모바일 앱으로 구글 클라우드를 이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REST 기반 API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API를 호출하는 방식으로도 구글 클라우드와 상호작용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빠르게 배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구글이 제공하는 솔루션이나 또는 타사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솔루션을 찾으실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나 가상머신 인스턴스,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런 설정들을 수동으로 구성하실 필요 없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원하시는 경우에 시작하시기 전에 많은 항목들을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대부분의 이제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구글 클라우드 일반 사용요금 외에는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이제 상업용 라이센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타사에서 게시한 이미지는 해당 이미지에 대한 사용 요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용 전에 월간 요금 추정치를 보여주고요. 또 이 추정치에는 다만 이제 네트워크 요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마켓플레이스의 이제 카탈로그인데요. 이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개발 스택,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해서 개발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덕션 등급 솔루션을 클릭 몇 번으로 배포하실 수도 있고요. 또 모든 구글 클라우드나 이제 타사 서비스에 대해서 청구서 하나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디플로이먼트 매니저를 사용해서 솔루션을 관리하게 되고 보안 업데이트를 사용하실 수 있을 때 알림을 받게 됩니다. 오늘 강의 이후에 여러분들이 직접 구글 클라우드 실습을 하실 수 있게 퀵랩이라는 실습 툴에 이제 쿠폰을 제공해 드릴 텐데요. 이 퀵랩은 여러분들이 구글 클라우드의 리소스들을 정해진 시간 동안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샌드박스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럼 오늘 퀵랩 실습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5분 정도 짧은 데모 영상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등록하신 이메일로 오늘 퀵랩 사용해 보실 수 있는 링크를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퀵랩스 및 구글 클라우드 살펴보기 이 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제 링크 여실 때 그냥 일반 모드로 여시지 마시고 여기 브라우저의 인코그니토 모드나 또는 다른 브라우저의 이제 시크릿 모드 클릭하셔서 이제 해당 링크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랩에 들어오셨으면은 아마 우측 상단에 사인업이나 이제 로그인 버튼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기존에 퀵랩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무료 가입이니까요. 사인업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 하신 분들은 좌측에 이제 실습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요. 잠깐 기다리시면 이렇게 구글 콘솔 열기라는 버튼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여기 구글 콘솔 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이제 테스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테스트 계정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 계정은 여기 보시는 이제 테스트 환경에서 사용하는 사용자 이름이고요. 바로 밑에 있는 비밀번호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테스트 계정 다음 눌러주시고 복사한 비밀번호 바로 넣어주시고 그러면 이제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이제 텀즈 앤 서비스 이제 목록이 나오는데 이거 억셉트 해주시고요. 클라우드 콘솔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텀즈 오브 서비스 클릭 부분들을 이제 클릭하시고 이메일 업데이트 안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테스트 계정이니까 이제 어그리 하신 다음에 자 이러면 구글 클라우드 콘솔 환경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 여기 이 실습에서는 이제 45분 동안 해당 콘솔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좌측 상단에 이 퀵랩 프로젝트 아이디가 있어요. 프로젝트 아이디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GCP 프로젝트 아이디 이 프로젝트 아이디와 동일한지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브라우저 열 때 인코그니토 모드나 이제 시크릿 모드로 진행을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간혹 이제 기존의 구글 클라우드 계정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퀵랩 계정을 사용할 때 본인도 모르게 이제 테스트 계정이 아니라 본인 계정으로 접속하셔서 실습을 진행하다가 이제 리소스를 사용하면서 과금이 발생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테스트 계정으로 접속을 했는지 그리고 GCP 프로젝트 아이디 이게 동일한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실습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처음 디폴트 화면은 아마 이렇게 영문으로 메뉴들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이제 우측 상단에 이 메뉴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이 프리퍼런스 들어가셔서 이제 랭귀지 세팅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랭귀지에서 한국어를 클릭을 하시고 세이브를 누르시면은 콘솔 화면이 이제 한국어로 변경이 돼서 좀 더 원활한 실습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콘솔 환경, 이제 실습 환경이 세팅이 되었다면은 이 퀵랩에 이제 자세하게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페이스로 본인 속도에 맞게 이 가이드를 차근차근 내려가면서 읽어보시면서 이제 퀵랩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콘솔 액세스 어떻게 하는지, 프로젝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탐색 메뉴나 저희 IAM 역할 권한, API 및 서비스 여러 가지 실습들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습들을 다 종료를 하고 난 뒤에는 이 실습 종료를 클릭을 하시고요. 종료 후에 이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제가 이미 전에 피드백을 남겨놔서 따로 제출은 되지 않는데, 네. 이렇게 실습 종료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 이제 계정으로 한 달 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이제 구독권 코드가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해당 실습 외에도 앞으로 30일 동안 퀵랩에서 다양한 실습들을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실습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실습들을 검색하셔서 원하시는 실습을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하게 GCP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또 구글 클라우드를 시작하시기 전에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을 드렸고 또 오늘 사용하실 퀵랩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잠깐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이따 11시 50분부터 두 번째 모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